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러북 정상 간의 밀착 이후 두 나라 모두 과감해지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오물풍선 재살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어젯밤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면서 이르면 내일 추가 오물풍선 살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오후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국경 부근에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어졌다며 하지 말란 것을 또 했으니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살포를 암시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서 모레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에 북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르면 내일 북한이 5차 살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이 풍향을 일부 무시하고 살포한 적도 있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탈북단체는 어젯밤 대북전단 등을 담은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풍선에는 전단뿐 아니라 가수 임영웅 씨의 트로트 등을 담은 USB와 1달러 화폐 등이 포함됐다고 해당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측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며 남남 갈등까지 촉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경기 파주시 측이 전단 살포를 저지하려다가 탈북단체와 실랑이를 빚기도 했습니다. 파주시는 탈북단체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부추기듯 김여정 부부장도 탈북단체들을 혐오스러운 쓰레기라며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단순 침범으로 보인다는데 이 정도면 의도가 없다고 보기 힘든 건 아닐까요?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북한군 10명 미만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작업복 차림의 북한군들이 곡괭이 등 작업 장비를 들고 MDL 약 20m를 넘었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까지 하자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MDL 바로 위에서 야간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이달 들어 4번째입니다. 지난 9일 경기 연천에서 2번, 지난 18일 강원 화천에서 1번으로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침범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침범 당시 그 일대에 걸쳐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 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도적 침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시점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의 대응 조치의 수준, 수위 이런 것들을 아마 북한군이 지난 4월부터 DMZ 일대에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며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고 하자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푸틴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른 맞대응도 예고했습니다.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сегодняшнему руководству Южной Кореи.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7시간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군사동맹에 준하는 러북 간 새 조약이 체결되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Они с нами не воюют. Ну, я вот и сказал, в том числе и в Пхеньяне, что мы тогда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мира. Имея в виду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я этого не исключаю.
또 이번에 체결한 조약이 1961년 조소동맹 조약과 같았다고 밝혀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도발 가능성을 거기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또 우리 외교가 또 어느 정도 해야 할 몫도 되는 거죠. 다만 푸틴 대통령은 군사적 원조는 북한이 침공을 받을 경우에만 할 것이라며 한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자, 우리 정부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장관과 연락했습니다. 북러 밀착은 중대한 위협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새 조약이 항의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무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러북 조약 체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What's your thoughts on arms supply to Ukraine?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Does Russia decide to strengthen its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not South Korea? 약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김홍균 1차관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지노비예프 대사는 자국에 대한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채널A의 러시아하기 나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만약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무기로는 우선적으로 대공포탄 155mm 포탄이 꼽힙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앞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무기라고 꼽았습니다. Ammunition like 155mm round, artillery rounds. It's anti-missile systems. 이 밖에 요격 미사일 천궁과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살상 무기인 K9 자주포와 천무 가능성도 선택 카드로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본토 공격 무기는 미국과 나토에서 공급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포탄 등 소모품 등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미국산 무기 범위를 러시아 본토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도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각종 미사일들을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최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the first shipments from this reprioritization of air defense missiles to Ukraine will happen over coming weeks.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또 러북회담에 앞서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군을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PBS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본토 공격은 제한해왔지만 지난달 하르키우 인근 국경지대로 일부 풀어준 데 이어 러시아 전역으로 추가 완화한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포탄 등이 확대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더 수세에 몰릴 것을 우려한 선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We welcome any support for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but that's ultimately a decision for South Korea. 또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위 태세를 평가할 것이라며 군사력 증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휴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료계 전면 휴진 움직임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전면 휴진에 들어간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전체 교수 투표에서 응답자의 73.6%가 휴진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휴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무기한 휴진 결정 땐 전체 교수의 90.3%가 휴진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일주일 새 7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어제 총회에서도 휴진 지속 여부를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와 싸움을 그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면서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이어지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휴진 철회로 의사단체의 투쟁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내일 무기한 휴진을 안건에 올렸던 범의료계 대책위 첫 회의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던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서울대 의대의 무기한 휴진 중단은 중요한 의료계의 변화라며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와 삼성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내부에선 휴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고 다른 대학도 계속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대법원 재항고마저 기각된 마당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비판 여론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외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6월 이내로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정부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4개월 넘는 의료 공백 사태로 환자는 생명의 위협에, 의료기관은 존폐 위기에, 병원 노동자는 생존권 위협에 내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에는 의대 증원 인정과 의료 인력 추계 등에 대한 논의 참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중단과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다음 달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0명,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들로선 역대 최대 규모 집회입니다. 지난 18일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자신이 다니던 경기 광명시 소재 한 안과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환자도 나왔습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해당 고소인은 아내도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 최근 의사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왜 환자들의 그 생명과 안전, 건강 이걸 갖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는 최상병 수사 외압 논란 당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왼쪽부터 당시 박정원 수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제1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보이시죠? 청문회가 열려서 증인으로 참석한 건데, 자, 다음 장면 보시면 누구는 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있고 누구는 거부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 회의장에 고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신범철 전 국방부 장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은 하겠지만 법적 강제성이 생기지 않도록 선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 명이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개입설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고 있는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도 출석했지만 답변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못하겠다.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10분간 퇴정 명령을 내렸고 증언을 거부한 세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경로설, 대통령실의 보고서 회수 개입설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장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영기 기자, 길어지네요. 네, 현재 잠시 정회 중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대통령의 경로설을 재점화하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자신에게 먼저 외압을 언급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법무관리관도 자신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외압으로 느끼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2번 통화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2가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회수해온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죠?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후보가 일요일에 1시간 단위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 출마 시간을 두고도 신경전이 시작된 거죠. 오늘부터 벌써 선거운동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부모님한테 전달 좀 부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30여 곳을 돌며 사실상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친형제처럼 좋아합니다. 영순위로 첫 타자로 내가 험지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좀 뭐랄까 힘을 실어줘서 당도 맞을 회초리 맞고 대통령이나 정부도 맞을 회초리는 맞고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혁신해 나가는 거예요. 예스로 알고 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원 21%가 몰려있는 경북과 대구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연쇄회동했습니다. 앞두고 보따리 장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쳐야 된다. 당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만큼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연설문 초안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후보는 일요일인 모레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차를 두고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한 달간의 치열한 레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지역구 인천에서 보수 대혁명을 기치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변화 혁신의 아이콘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인지도 하나만 갖고 뽑지 마십시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당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윤심이 어느 후보에 있냐에 관심이 쏠립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힌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전 장관은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만났다고 했지만 나경원 의원 제2의 연판장은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 바로 전날 따로 회동을 한 겁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를 다녀온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많으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저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뭐 나간다 말한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 얘기만 하고 왔었고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심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원희룡 장관이 딱 깃발을 꽂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은 제2의 연판장 사퇴는 안 된다며 친윤계의 원전 장관 지원을 경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본인의 불출마를 압박했던 일을 소환한 겁니다.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통화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격려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7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당 전당대회, 대통령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윤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선 대통령실은 조용합니다. 함구령을 내린 것처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윤심을 짐작할 수 있는 대통령의 한마디를 취재했습니다. 주변에 전당대회에 다들 많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네, 표면적으로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줘라. 그래서 활기찬 전당대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평범한 의미로도 보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기류를 견제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국민의힘은 이 당대표를 뽑을 때 어느 한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많은 중진주자들이 나오면 그만큼 표가 분산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을 하기 쉽지 않아지겠죠. 한 전 위원장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남은 세 후보 가운데 한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 연대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한 전 위원장의 독주는 쉽지 않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윤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추정이지만요. 정황을 고려해 볼 때는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긴 어렵지 않냐고요. 우선 이 한 전 위원장은 윤한 충돌 이후 좀처럼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나경원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친윤계의 연판장 사태로 출마가 엎어졌던 경험이 있고 또 이번에도 친윤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윤상현 의원은 지지율이 선두권까지 올라오지 않았죠. 남은 주자 윤 대통령과 대선 캠프, 인수위, 내각까지 줄곧 함께해온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 때문에 만났다고는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전격 출마를 한 배경에 출마 선언 전날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먼저 공개했다, 대통령을 이용했다며 불쾌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사실 윤심 개입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요, 작년만큼 친윤계가 강력하지를 않습니다. 총선 패배를 거치면서 더 위축이 되어 있죠. 무엇보다 이 대통령실이 실력 행사를 했다가 당대표를 못 만들기라도 하면 대통령은 급속도로 힘이 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까지 등을 돌리면 국정 운영이 부담스러우니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마뜩찮은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누가 되든 한 배라는 생각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시민 수십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판사를 비난하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탄핵하라!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외치는 겁니다. 대북 송금을 인정한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맡게 되자 탄핵 촉구 집회를 연 겁니다. 다만 오늘 시위는 경찰의 불허로 법원이 아닌 검찰청 앞에서 열리면서 일부는 법원을 향해 확성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100m 이내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온라인에선 해당 판사를 탄핵하자며 서명을 받고 신변을 위협하는 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향한 범죄가 많아지길 바란다거나 실제 위협을 암시하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법원은 신변 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수원지법 관계자는 아직은 집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 요청과 별도로 도를 넘는 위협에 대해선 수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의원이네요. 아버지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 네,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논란이 된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네, 당내에선 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눈도장 찍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 발언은 민주당을 계속 옹호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본인이 대표한테 미안할 거예요. 지금은 괜히 대표한테 별로 안 좋은 그가 한 것 같아서.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본인은 미안할 거라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광민구 최고위원이죠. 어때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 회의 전 이재명 대표를 마주쳤지만 따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이 대표에게 90도 인사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발언도 대구 관련 현안만 언급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찬래 법사위원장, 지금도 진행되는 그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얘기죠. 10분 퇴장은 뭡니까? 네, 오늘 정청래 위원장 증인들에게 10분 퇴장을 남발했습니다. 왜 10분만 퇴장을 해요? 네, 딱 10분만 퇴장시키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국회에서 10분만 퇴장시키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퇴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 위원장 말에 토달았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하십시오. 왜 아니요 마다 하지 못한 잠깐,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그러니까 퇴장당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군요. 네, 이 질의 중에 끼어들었다고 퇴장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종섭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사표는 배경은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저런 농담은 그렇게 보기 좋진 않네요. 네, 제대로 답변해라. 기선제압하며 압박하는 거겠지만 증인들 모욕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죠. 하지만 민주당 모든 증인에게 이런 태도였던 건 아닙니다.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을 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만큼 뻔뻔하다?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거예요? 네, 5일 동안 잠잠했었는데요. 홍 시장 전당대회가 본격화되자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 미숙하다,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만큼 뻔뻔하다, 이 말은 국민의힘 내에선 가장 아픈 비난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선 패배 뒤 전당대회에 나온 이 대표처럼 한 전 위원장도 비슷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는 걸까요? 또 5일 동안 잠잠했다고 그랬는데. 네, 당권이 아닌 3년 후 대권을 보고 있는 듯한데요.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을 노리게 된다면 홍 시장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겠죠. 본인은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 거기도 당권 주자인데 거기랑은 좀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시각 두 사람이 대구시청에서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홍 시장 최근 당권 주자들에 대해 그중 나경원 의원이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죠. 나 의원 역시 한 전 위원장 정통성을 공격하며 홍 시장 공격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당대회가 불붙으면서 지자체장까지 참전하는 모습, 여권 인사 간의 합종 연행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의 번외전이죠. SK그룹이 노 관장이 운영해온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나가달라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오늘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는 20년 넘게 SK그룹 본사 서림빌딩 4층에 자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직후인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2019년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던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은 오늘 2019년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됐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14억 원 상당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란 겁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SK 측 퇴거 소송을 언급하며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한 부분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이혼 재산 분할금 산정에 참작될 수 있더라도 이혼 소송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그룹은 아트센터 나비는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며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있어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치킨집에서 술을 쏟더니 내가 구청 직원인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라며 갑질한 공무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사과했는데 태도가 또 논란입니다. 치킨집 주인은 그 눈빛을 못 잊을 것 같다라며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는 남성들. 한 남성이 바닥에 맥주를 쏟습니다. 업주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는 동안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와 삿대질을 합니다. 영상을 공개한 업주는 이들이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바닥 치우는 게 그리 대수냐며 고함을 질렀고 자신이 구청 직원이라며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 결국 구청장이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이 나오기 전날 이들은 치킨집을 찾아가 업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화만 더 키웠습니다. 한 명은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업주를 찾았고 뒤에 있던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자세도 그렇고
뭐 껄렁껄렁 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냥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시켜서 와갖고. 치킨집을 운영하던 부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영업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트라우마 받았다고. 다 술 취한 사람이면 조금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그 아저씨의 그 눈빛을 못 잊을 것 같아요. 대구 중구청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과 태도 논란에 대해선 영상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라 할 말은 없다면서도 사과하러 간 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대표이사가 국내 고객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마다 1억 원 이상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는 VIP 고객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한 중년 남성이 벽면에 걸린 옷을 살펴보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진열장에 얼굴을 부딪히더니 고통스러운 듯 손으로 눈 주변을 감쌉니다. 지난 3월 초 A씨는 백화점 내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둘러보던 중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눈꺼풀 부위가 1.5cm 정도 찢어져 5바늘을 꿰맸습니다. 눈 주변이다 보니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A씨는 당시 직원들이 구급차를 불러주는 등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고 추후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보상 제안도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A씨는 해당 명품 브랜드의 대표이사와 백화점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을 했어야 하고 또 돌출부에는 충돌 등의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 재료를 사용해야. 해당 명품 브랜드 측은 당시 직원이 병원까지 따라갔다며 추후 사과와 보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매장 내 전시는 백화점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검은색 차량.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차량을 덮칩니다. 충격에 차량들이 튕겨져 나가고 잔해가 도로 곳곳에 나뒹굽니다. 퍽한 소리에 깜짝 놀라고 나왔더니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사람이 반대편에 쓰러져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위험운전을 적용할 건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건지 그 여러 가지를 봐야 돼. 지금 0.098은 확인되는 거예요.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승객을 싣고 달리던 버스기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정신을 차리는가 싶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멈춰버린 버스에 놀란 승객들이 기사 주변에 모여듭니다. 승객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비틀대는 기사를 부축하며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상태를 살핍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춘 버스는 한 시민이 나서 안전한 곳에 세웁니다.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가던 기사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이 도움 주시고 구급대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잘 치료해 주셔서 많이 호전됐다고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들이 동료 남성 간호사에게 욕설에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괴롭힘을 인정해서 징계했는데요. 취재가 시작되자 배준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간호사 A씨. 입사 3, 4개월 뒤부터 동료 남성 간호사 C씨로부터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환자 앞에서 핀잔을 주다 못해 욕설까지 한 겁니다. 상주하고 나발이고 선생님이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우리 창피한 거 알았으면 했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했냐고. 했냐고. 폭언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보고 어디 망치 어딨나? 대가리 이러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 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좀 살벌했고.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어깨를 감싸서 이제 끌어안는 행위를 한다거나 갑자기 손목을 뭐 낚아채서 비어있는 진흙방으로 끌고 간다거나 제 엉덩이에 이제 본인의 무릎을 닿게 하는 그런 행동. 결국 피해 간호사들은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병원은 폭언,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소를 받고 다녔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거기서 더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결국 피해자들은 C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간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중대장 완전 군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도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월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영장 심사에서 중대장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완전 군장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하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완전 군장 대신 무게가 덜 나가는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 밖에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누가 완전 군장을 지시했는지, 군기훈련을 받은 훈련병들과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일이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 씨는 이 돈 본인의 책값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두 사람 다 구속됐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지낸 신학림 씨. 지난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보도를 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해 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책값을 주고받았을 뿐 허위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벌들의 혼맥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한 권에 5천만 원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1억 5천이나 가냐, 그거는 그 책은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 배경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네, 칠레에서 열차가 마주오던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해서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당국은 열차 운행자를 체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철도 위를 달리던 여객 열차가 갑자기 앞부분이 위로 들린 채 불꽃이 튀면서 뒤로 밀립니다. 현지 시간 20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 외곽 산베르나르도 지역에서 시험 운행 중이던 열차가 마주오던 화물열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9 personas lesionadas ya
que no son de nacionalidad chilena, que gente extranjera. Tenemos una persona fallecida y hay una persona desaparecida. 사고가 난 여객열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위로 솟구쳐 있습니다. 철도회사에 따르면 이 여객열차에는 속도를 검사하기 위해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충돌한 8량짜리 화물열차에는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가 1000톤 넘게 실려 있었습니다. 칠레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사고로 화물열차 승무원 2명이 숨졌고 열차를 시험 운행하던 중국인 4명을 포함해 외국인 9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 también pidiendo que tomemos todos los resguardos para que la investigación pueda seguir su curso y poder evitar que algo así vuelva a ocurrir. 열차 잔해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노선의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칠레 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시험 열차 운행자 등을 체포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인도에서 메탄올이 섞인 술을 마시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봉지에 든 값싼 밀주를 사 마시다가 참사가 벌어진 건데 인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가족들이 뒤따라가며 오열합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봉지에 담긴 값싼 밀주를 마신 사람들이 현기증과 구토, 복통 등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29 is confirmed dead. 사망자는 오늘 47명으로 늘어났고 입원자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마신 밀주엔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메탄올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량이라도 체내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집단 입원을 수상히 여긴 현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밀주를 만든 남성을 체포하고 메탄올이 섞인 밀주 200리터를 압수했습니다. 인도에서 이 같은 밀주 참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빈곤층이 정식으로 판매되는 술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 보니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밀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인도 북부에서 120명이 밀주로 사망했고 2022년에도 2차례 집단 사망이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경찰서장 등 공무원 10여 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성폭행범을 제압한 한국인 가족이 화제입니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한인 가정이 일약 영웅으로 떠오른 사연을 김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붉은색, 푸른색 태권도 도복을 입은 한국인 가족. ABC, NBC, CBS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여성을 성폭행 위험에서 구한 태권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텍사스주 KTC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안한주 씨 가족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안 씨 가족이 점심을 먹고 태권도장으로 돌아왔는데 인근 상점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We knew it was like a cry for help. 가족이 곧장 상점으로 달려갔을 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nd I saw a man on top of a woman, and the woman is on the ground. 아버지의 안 씨와 아들들이 즉시 남성을 제압했고 딸과 어머니는 피해 여성을 도장으로 피신시켰습니다. He just kept them in the corner. He just kept pushing down. Automatic self-defense, automatic taekwondo style. 가해자는 19세 남성으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안 씨를 물고 핥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 가족은 남성을 붙잡아 두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을 넘겼습니다. 이 지역 보안관은 자신의 SNS에 안 씨 가족의 활약상을 소개했고 현지인들은 이들이 영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Very proud of my family. Still, I think anybody can do it.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다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하려면 25년 넘게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집값 비싸다는 뉴욕, 런던보다도 더 오래 걸린다는 건데요.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만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돈을 모아서는 사실상 1인 가구가 됐던 4인 가구가 됐던 한 세대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박탈감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정말 서울에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국 가격 비교 통계 사이트를 인용해 서울의 주거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5.5년 내내 모아야 합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는 10년 정도 저축하면 집장만이 가능했는데 그 기간이 더 늘었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월 평균 임금이 1.4배 오르는 동안 서울 평균 집값은 2.4배 넘게 뛰었습니다. 주요 도시와 비교해보면 비싼 서울 집값이 더 와닿습니다. 뉴욕 직장인이 월급을 그대로 모아 집을 장만하려면 서울의 절반인 12.8년이면 됩니다. 런던과 도쿄에선 14.2년, 파리는 17.5년 걸립니다. 특히 종잣돈 없는 젊은 층에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으로만 남을 거라는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폭염에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해파리의 습격이 해마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했고 해수욕장까지 비상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업에 나선 어민들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물 안엔 투명한 물체가 한가득입니다. 여름철 나타나는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지금 막 건져 올린 그물인데요. 잡혀야 할 새우는 없고 온통 해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 바다에서 새우를 잡는 70여 척 어선들은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배들이 다 정박하고 지금 해파리로 인해가지고 심각하지. 5분 만에 배가 안 갈 수도 있고. 해수욕장도 비상입니다. 백사장 곳곳에 보름달 물 해파리가 모래와 뒤엉켜 있습니다. 독성은 비교적 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파리들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 조금 놀기에 위험한 것 같아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 번식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달 27일. 5월에 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자체들마다 해파리 퇴치 작업 등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수온도 좀 높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파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대응해서 이제 좀 계획을 수행하는 거죠. 맹독성인 노무라 이끼 해파리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내일부터는 기록적 6월의 폭염이 누그러들겠습니다. 폭염특보도 대부분 해제됐고 내일 서울 기온 30도로 내려갑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예보 때문인데요. 중부는 저기압에 의한 비가 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에 내렸던 장맛비가 내륙은 남부 내륙까지 포함됩니다. 이번에도 장맛비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됩니다. 많게는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 형태로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부터 시작되겠고 중부도 아침부터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의 비는 내일 밤부터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에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남해안도 180mm 이상, 중부는 최고 6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접었습니다. 환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라는데요. 반면 의사를 기다리다 지친 환자들은 유례없는 장외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몸이 성취하는 환자들이 오죽하면 거리로 나섰겠습니까? 환자를 떠나는 순간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남긴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환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